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부의 박주영 원영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되면 트럼프 대통령 등단하네요. 네. 그럼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 책임 100일 때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 네. 명령을 서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봐야겠죠? 얘기도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은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등단하면 이제 행정명령 뭐 100개 정도 행정명령이 나올 거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좀 예상했던 거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또 특별하게 좀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또 뭐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좀 악재로 더 남아 있을까요? 미국에 대한 악재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과 관련된 악재들은 많이 반영됐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 가지고 허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약발이 지나면서 그들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 관련된 랠리를 했던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과거에도 그죠? 그랬거든요. 과거에 제가 2016년도, 17년도 이제 그 트럼프 일기 출범할 네. 때 같은 경우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거의 트럼프 출범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꺾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국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1월 효과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퍼스피가 5%, 코스닥 시장이 7%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또 1월 효과 자체도 1월 중하순부터는 주가가 약간 시들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출범이 20일이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로 노출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 2차 전지 이런 게 좀 올라가야 될 텐데 2016년도 트럼프 11월 17일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 2차 전지 안 빠졌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때도 탄핵 전국이었고요. 네. 그다음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는 5월달에 있었고 5월 7일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친환경 같이 글로벌 시장 좋으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정치적 상황하고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올해 지수도 좋고 2분기부터 그다음에 친환경 2차 연계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면 2017년에 재판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빨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 많이 벌어야 좀 소비도 하고 그래야 뭐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다 지금 손해나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면 많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 그래서 이런 주식이 좀 오르고 또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 안에 들어서면 돈도 많이 풀어서 일단 주식시장을 살려야 전체 경기도 사는데 그래서 경기가 성장을 못해도 돈을 많이 풀면 뭐 일본처럼 저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그 이제 2016년도 12월 달에 그 당시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12월 달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그 탄핵 이후에 어떤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국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되더라도 출범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일단 뭐 시장은 모멘텀이 중요한데 저도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등장하고 그럴 때 다들 이제 2차 전쟁 막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혼자 이 전기차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근데 지금 그때는 이 재편데 그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지금 못 하거든요. 좀 업하면 이미 2차 전지 쪽은 전기차 배터리는 고성장을 했다가 이제는 정체라든 저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성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해서 정책을 펼치면 트럼프 트레이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뭐 SOC라든지 뭐 기름이라 이런 에너지 쪽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트럼프 혼자 이 AI 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 AI 관련된 것은 빅테크 기업이 계속 실적 좋으니까 그러면 AI 관련된 것은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트럼프 됐다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쪽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령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36,500원 10%.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얼마 전에 이야기해드렸나요? 해드렸는데 36,000 사신 가격이네요. 사놓고 며칠도 만약에 최근에 사서 물어본다 며칠도 안 되는 분 사서 물어보면 주식을 지금 가는 주식을 가야 되는 거죠. 빨리 단기로 먹고 싶으면 수익 나고 싶으면 지금 36,500원인데 36,600원이에요. 사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장기 투자는 만약에 단기 매매를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가는 주식을 달리는 말을 그냥 내가 조금 차트 공부해서 달리는 말은 같은 속도로 내가 뛰어서 같이 타서 가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수 스페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파일럿 공장에서 공장을 늘리지 앞으로 전고체 이렇게 고체 전해질 원료를 항아리튬을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 업종 전망, 업황 전망하고 그다음 그 기업이 이쪽에 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계획도 쫙 하면 실제로 내가 주식 산 거랑 이 기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사면 한 3년 정도는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27년도에 삼성 SDI가 양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차질이 없다면 주가는 그 전에 한번 뛴다는 거죠. 그러면 3년 전이니까 24년도 작년부터 사모아가지고 놔두면 27년도까지는 최소한 두세 배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만 원대 사면 이 사상 고점이 9만 원이에요. 당연히 9만 원은 24년에 이거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양산이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3만 원 사면 3배잖아요? 못 먹어도 따블어 먹는 거잖아요. 5만 원 사도 손절하면 기다렸다 나중에 돈 생기면 더 사. 아니면 갖고 있어도 100% 먹어요. 그죠? 이런 생각으로 사는 주식이에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조금 20, 30% 움직이면 팔아먹으면 과거에 2016년도에 17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 주식 아무거나 사고 한 5년만 들고 있어도 10배는 기본 갔는데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지금은 그냥 배터리보다 차세대 관련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언극제 변화, 언극제 대주자라든지 나노 이런 언극제 변화 이런 주식들은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생각으로 갖고 가는 주식이고 이것처럼 지금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편남을 이렇게 보면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은 지표상으로 성장률이 늘어나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지금 배터리 세대에서 LG엔솔 2250 적자, 삼성 SDI도 또 1500대 적자, 나머지 양극재 다 적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2024년도 25년도 지금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매출이 27.5% 증가되고 26년도는 57% 증가되죠. 자, 그러면 이익보다는 초기 성장에는 매출액이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올해 이수 스페셜티는 작년보다 올해 작년에 흑자전환 했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가지고 25년도는 32% 증가되고 내년에 55%. 내년에 폭발, 그건 27년도에 양산이 들어간다면 이 회사는 그냥 실적이 수백 프로 폭발되는 거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비싼 재료는 지금은 열어서 4,500만 원의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 그 중에 3천만 원 정도 내외는 고체 전해질 값입니다. 그럼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원료가 있고 황화리튬 단 70% 차지하면 그냥 매출 폭발하는 거죠. 과거 양극재 폭발한 개념하고 다릅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양극재 몇백씩 가는데 이런 주식은 그냥 갖고 돈 1,000만 원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10만 이상 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러면 1,000만 원 사가지고 3년 안에 세배가면 1년에 1,000만 원 버는데 왜 못 갖고 있냐. 그런 개념의 주식이에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이야기해드렸지만 물어볼 삐지도 말고 그냥 보유하시고 손절 만약에 단기적으로 손절하고 싶으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33,0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자 단기적으로 보면 48,000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한 20% 먹고 나오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장기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장기 투자 종목을 가지고 계속 조금 물어보고 또 했다가 어떻게 내 금덩이 같은 금덩어리를 내 장롱송에 갖다 집어넣고 있으면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금덩어리 갖다 넣어놨네. 그래서 금덩어리가 이쁘가도 맨날 밤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닦고 갖다 집어넣고 하면 도둑놈이 문틈사이 보고 훔쳐갑니다. 장기 투자 다 뺏깁니다. 좋은 주식. 그렇게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장기로 권해드리고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48,000원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예, 자, 유한양행을 136,5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좀 올려주셨어요. 비중은 20%네요. 꼭 진단해달라고 올리셨는데, 현재 131,000원입니다. 약간 한 4% 정도 손실이죠. 이 정도면 양호한 쪽인데, 조급할 거 없는 주식입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작년도에 이제 레이디어티닙, 렉라자 성분명, 레이디어티닙은 이제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유한양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유럽 쪽에 아마 그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에 아마 FDA 신약 나라에 출시를 아마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나올 만한 내용 나왔고요. 유럽 쪽에서 이제 올해 이제 기술 수출 로열티가 들어올 건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출시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거든요. 라이센스 아웃을 해 가지고 로열티, 마일스톤 받는 것 자체 가지고 수익이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한양이 작년도에 대단한 성과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스톤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가지는 못해요. 직접적으로 제품 좀 팔면서 수조 원대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발생이 좀 되면서 이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유한양의 시가총액은 10조 원입니다. 이게 주식을 볼 때 유한양이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원래 이제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독보적으로 앞서가다가 한미약품이 물러났고 그 자리를 이제 유한양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약품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 능력 자체는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이제 유한양이 신약 개발 회사는 아닌데 본래 오스텍이 갖고 있던 레이저팀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와서 회사가 성공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개발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미약품과 비교하면 한미약품 시가총액이 3조 원이에요. 유한양행이 제가 10조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배 가까이 유한양행이 레이저팀 때문에, 렉라자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예사 주가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5만원대 주식 자체가 13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아직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냐? 결론적으로 주가 자체가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약 회사들이 올라와야죠. 아마 실적으로 따지면 아마 대웅제약이 아마 수치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종근당과 함께. 근데 회사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알려지기 때문에 수치가 좀 더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 가지고 마일리스톤이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증권사의 전망으로 본다 한다면 2026년도에 영업이 2,600억이에요. 단기 순이익 2,500억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PER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인 암젠이라는 회사가 PER이 12배, 15배밖에 안 됩니다. ROE 지표 자체가 10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고 앞서 대표적인 유한양행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PER이 20배 미만인 회사들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성, 개인 투자가들이 약간 바이오 쪽에 더 투기적인 것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오버슈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본다 한다면 미국의 암전이라든가 관련 주가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오버슈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위주의 매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에 주가 올라갈 때도 개인들 중심의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못 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차트는 일단은 바닥은 확인됐어요. 뭐 추후 이제 급등 이후에 바닥을 좀 확인이 좀 되면서, 근데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행보잖아요. 이게 빠르게 가진 않습니다. 일단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올해 작년도 워낙 시세가 났기 때문에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에 고점 16만 원 돌파하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일단 주가는 7만 5천 원대 저점이에요. 5점이고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7만 5천 원대 아래권의 매수고 현재로 봐서는 14만 5천 원, 8천 원 이 가격이네 보니까 딱 14만 5천 원 정도. 이거는 7만 5천 원 매수와 14만 5천 원, 15만 원 근처 오게 되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재료가 노출된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16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목표는 걱정하지 마시고 14만 5천 원 정도 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네요. 카카오 유튜브에서 키키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카카오 44,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카카오가 10%면 지금 우리 카카오톡이 있어. 전 국민 거의 대다수 쓰니까요. 그 실적도 작년부터 다시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최근 바닥을 탈피했고 장기적으로 일파 상승이 나온 상태고 이제 20만 원 초반에 조정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그리고 근데 카카오는 지난번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정도 잘 올라가다가 32,000원대에서 47,000원까지 한 50% 올라왔었죠. 올라오고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추세 반전이 아닐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1년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여기 거래가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지지선만 지켜주고, 다시 지지선, 지금 현재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켜주고, 턴을 해서 22평선 정도, 4만원대 안착하면 이제 추세가 조금 나올 걸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수급 자체가 좀 약합니다. 카카오는 뭐 회사는 다 아실 테니까 수급을 보시면 기존에 11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샀다 그걸 거의 다 팔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내려왔고요. 그러면 샀다가 팔아서 내려와서 수급상으로 재매수해야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외국인을 사든지 개인이 이걸 사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은 44,000원 손절 안 해도 될 단가 같고요. 정상적으로 3만 초에서 4만 5천 이렇게 올라오면 50%면 올라온 거에 한 15% 이렇게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이죠. 눌림목 조정이라면. 그러면, 4만 7, 8천원이잖아요. 그래, 내려올 만큼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만 잘 지지하면 오르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 오히려 내일부터 좀 더 양호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수급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외국인 55만 주 팔았는데 여기에 기간도 18만 주 팔고 그래도 이 플러스 났잖아요. 이게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개인 컨손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발상을 전환을 하게 되면 아마 카카오를 사서 이제 얘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 치고 그냥 지금 세상이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로 통하면 내가 플랫폼 기업, 이렇게 SNS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고 싶으면
나는 뭘 사면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한 개만 사면 되잖아요. 다 아는데. 나뿐만 누구도 다 아는데. 전 세계가. 그게 뭐예요? 메타 플랫폼스예요? 페이스북. 카카오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거, SNS 기업도 사는 것보다 그냥 플랫폼주의 세계 1등이, 이제 그 시가총 1등 보면 메타 플랫폼스잖아요. 그럼 작년 2023년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살 생각도 하지 말고 플랫폼 사고 그냥 메타 플랫폼 사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사도 손해가 아닌데 이런 발상을 전환해야만 앞으로 AI 시대에 개인 투자자,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돈을 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만 소외된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실적도 적자나는 기업을 끝없이 사가지고 물 타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2023년도 AI 혁명 시대 시작된 사면 그냥 플랫폼 사면 저도 이제 카카오가 반등할 걸 이렇게 봤는데 괜찮다고 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그러면 왜 안 됐을까? 2023년도부터 바닥인데도 가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게 바로 내가 동방에서 얘기했던 세계가 이렇게 AI 혁명 시대는 하나 통하니까 굳이 내가 카카오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개인이 그러면 나는 미국의 메타 플랫폼 사지. 그럼 나는 또 돈 많은 개인은 나는 엔비디아 보고 하이닉스 사고 엔비디아 보고 우리나라 AI 주식 막 반도체 HBM 가면 샀는데 발상을 딱 전환하면 엔비디아가 좋으면 엔비디아 사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리스크도 없고 오늘 사면 몇 달 또 먹고 아무 때나 사도 먹는데 이렇게 생각해야만 지금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미국 주식 거래 못해 그러면 증권사 전화 한 통만 다 거래 신청되는데 똑같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거래되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물 주식으로 이 주식을 현물로 카카오를 내가 사가지고 10% 또 사고 물 타고 또 10% 사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다 안 간다니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럼 이 추세를 이거 완전히 바꿔서 다시 이렇게 과거 영광을 찾으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급이 그만큼 안 따라붙는다는 거죠. 기간에 따르면 기간에 샀다 금방 또 조금 먹고 나온다든 그냥 본전 깐다든지 하니까 추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생각보다 잘 올라왔으면 이렇게 네이버는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 최근 들어 보면 주가도 어느 바닥 탈피 올라왔고요. 주봉도 아직은 괜찮아요. 자, 올라왔다가 내려갔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봉은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 이제 인터넷 플랫폼으로는 1등인데 우리 대다수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수급적으로 계속 사줘서 팔았다가 사줘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카카오는 과연 외국인이 사줄까? 그럼 카카오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지금 47%예요. 과거에 파는 거 다시 50% 이상이 갔었죠. 자, 근데 카카오는 외국인 지분이 26%예요.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외국인들 기준에는 카카오를 안 사주겠죠? 네이버를 계속 사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닥권이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고요. 손절가는 저점인 35,000원, 36,000원,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는 단기로 41,000원, 42,000원, 42,000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난 보유해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저 위에 다시 이제 47,000 돌파하면 그 다음에 58,000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보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유 의견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그 YC캠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35,0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의 반토막이네요. 이제요. 작년도 이 종목이 이제 36,700원까지 갔는데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종목 제가 작년도에 매매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맨 바닥에 매매했던 주식인데 12,000원대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저는 짧게 먹고 팔았는데 나중에 이 종목이 35,000원까지 급등했던 주식 되게 아쉬웠던 주식인데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갈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가 본래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 아주 소재 기업을 알려 있잖아요. 본래 이제 본업 자체는 반도체 EUV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기업이고 이제 유리기판 쪽에 SKC가 지금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AI 반도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열 문제도 있고 또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는 유리기판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SKC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도
나서겠지만 현재 지금 SKC가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리기판 사업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서 장비 회사들이 좋아질 거고 소재 관련 기업으로 알려진 회사는 이 회사밖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 쪽에 어떤 소재가 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과 관련된 EUV 공정 과정에 들어간 회사 기술 개발해놨는데 그 부분 자체도 아직은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작년도까지 적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보시게 되면 HBM 반도체와 관련해서 엮였던 종목도 다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딱 1년 지나다 보니까 실적이 전혀 HBM 반도체와 관련 없이 실적이 안 따라졌던 종목들은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반면에 HBM 반도체 시장 형성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야 뭐 알려진 회사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라든가 그들 회사 같은 경우 주가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현재는 약간 테마성으로 엮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장비라든가 장비는 이제 필옵틱스라든가 뭐 HB 테크놀로지가 알려져 있죠. 관련 종목들이 유리기판 사업이 진행되는 국내 쪽에서 얼마만큼 수주를 받을지 그때 이제 받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YCK이 그 정도의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실적으로 따라주는 데는 아직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고점에 사시게 되게 되면 리스크가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2,000원대 사셔가지고 이 가격이 사셔가지고 그렇죠? 11,000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왔지만 저점에서 한 70%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도 지금 손실이 많이 나는 상태인데 25% 정도 된 11,000원대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물타기 할 생각을 안 하셨나 보죠. 한 10% 정도라도 물타기 했었으면 매수 단가가 막 23,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이번 반동 국면 쪽에서 유리기판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손실 없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사가 현재를 보시게 되게 되면 대장주가 SKC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SKC가 결국 SKC가 상용화 좀 되면서 해야지 이제 소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SKC가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SKC가 작년도에 앞서 이거 우리 시청자 보유하고 있는 YCK이 36,000원까지 갈 때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아직까지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장 형성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SKC도 제가 보기에는 뭐 20만 원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SKC는 아직도 지금 2차 전지와 관련 소재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가 재무내용 자체 부채 비율도 거의 지금 27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장주인 SKC가 작년도 6월달 형성됐던 20만 원대 까지는 좀 부담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단기간에 10만 원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이 가격이거든요. 18만 원이거든요. 현재 SKC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8만 원 정도. 아직까지 유리기판이 테마 자체가 안 꺾였으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YCK이 상당히 이제 끼가 있는 회사거든요. 최근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YCK도 한 20% 정도 언저리 정도 해당되는 가격대, 즉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권한다. 2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우리 시청자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저는 가격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예사가 올해도 적자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예사가 오늘 아시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 3호를 발행했네요. 90억을 발행했네요. 100억이 넘어가면 공모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안 하기 위해서 아마 90억을 일부러 좀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가져갔나 봤더니 각 증권사 쪽에서 5억, 10억씩 가져갔네요. 아마 증권사들이 이게 만기 보장 수익률이 만기 표면 유지율이 제로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증권사 쪽에서 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치를 보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허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주주가 일부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풋옵션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측면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보니까 2027년도 이후에 물량이 좀 돌아오는 쪽이고 90억 자체는 많지는 않은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대 물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이 가격이라 좀 보시면 돼요. 이 가격이 23,500원, 4,000원 언저리니까 이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약간의 부담이 좀 되니까 조금 눌림목이 나오면 혹시라도 16,800원이라든가 17,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한다면 10% 정도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25,000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매도 목표 24,000원 정도 저로를 목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엔젤 로보틱스 올려주시네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유명선님께서 29,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최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이제 옵션 행사하고 나서 로봇주가 좀 올랐죠. 저부터. 그래서 테마적으로 풀었는데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이제 테마로 인식해서 매매해도 되고 아니면 쌀 때 사서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때 팔아도 되고요.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로봇 회사들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거의 다.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에 아직 올해도 적자일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형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적자겠죠. 그래서 대기업체가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로봇 회사 관련된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그 기업의 기술력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만 지금이라도 해야 관련된 걸 속속들이 로봇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내가 뭘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주가가 내 눈앞에 주가가 한창 올라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때 2023년도 양극재 공부하던 듯이 24년도부터 공부해서 물리면 계속 올라갈 거면 기다리고 있으면 왜 깨지는가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리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배터리 같으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놓으면 속속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비싸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양극재구나. 그러면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비싸게 원가에 가장 비싸게 차지한 게 어떤 건가 이걸 알아야만 알고 또한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단점, 장점 어떻게 해서 이게 발전되는지 이 구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공부가 저는 23년도 인조인간 모든 걸 1탄에부터 23년 가르쳐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제 AI 로봇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봇이 이제 AI계 인공지능 합쳐서 스스로 다니면서 또 스스로 판단하고 즉 인간형 로봇처럼 인조인간처럼 돼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미리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냥 대충 좋다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점상 가서 못 사고 다른 주식 로보틱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안 가고 있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샀어 29,000원에 10%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냥 하면 도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엔젤 로보틱스를 신문기사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웨어러블 로봇 엔젤 메디 그러면 이제 재활 보조 걷는데 보조한다는 삼성 이제 의료 로봇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조금 이제 상품화 계속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테마가 불겠죠. 그럼 또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건 단기 매매 그렇게 해도 되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즉 인조인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면 내년부터 매출이 이렇게 계속 매출해서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큰 대형 시세가 쉽지 않아요. 지금 빠르게 가서 그래서 인간형 로봇을 위주로 가야 되고요. 이건 의료 로봇은 나오긴 나오지만 이 의료 로봇도 웨어러블 로봇도 확장성은 아주 커요. 그죠? 근데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럼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물론 로보티즈도 그렇고 엔젤 로보틱스 요거에도 LG전자가 투자해줘가 2대 주주로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투자해주는 단계예요. 이익을 못 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란 게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엔젤 로보틱스는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을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주식이 2011월 최근에 빠졌으니까 최근 말고 11월 달 이렇게 보더라도 24,000원대에서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여기는 좀 있었지만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죠? 빠져도 이거 27만 주주 절대적 고평가에 이런 것은 빠졌어. 그러면 지금 9월 달까지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가 73억 났고요. 매출액이 34억이에요. 이익을 못 내고 적자만 엄청난 거 개발비 들어가고 팔 때는 제품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와도 팔 때도 없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건 비싸요. 보시면 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잘하는 모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띄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의 우리나라 1세대. 그러면, 자, 이제 20만 원 갖다가 10만 원 오면 반타지. 그럼 난 그때 사놓으면 20만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100% 보장됩니다. 쌀 때 사는 거. 나는 여기서 사서 10만 원 사가지고 반타지 됐으니까 지난번에 8월 달에 8월 폭락할 때 10만 9천 왔잖아요. 그럼 24만 원 갔다고 10만 9천 왔으니까 12만 원 이하 왔을 때 사놓고 있으면 한 1, 2년 기다리는 생각하면 100% 보장돼요. 이렇게 주식이 쉬운데 내가 눈을 보고 하려니까 맨날 뒤따라가잖아요. 뭐 사지도 못해. 사면 여기 사야 되잖아. 22만 원대. 물론 이것도 저는 뭐 4, 50만 원 기분 간다고 보는데 그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적자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 거니까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사면 안 팔잖아요. 그 개념이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 거 될 거란 건 뭐 23년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시간에 SPG를 2만 원에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4만 4천에 2만 원 왔으니까 2만 원 정도 사놓으면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는 생각하면 더블 나는데 기본 이렇게 쉬운데 맨날 매매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물론 엔젤 로보틱스 적자라도 지금 자산이 보니까 300, 400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뭐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 사가지고 지금 와서 뭐 2만 9천 원 샀으니까 저 위에 샀겠네요. 그죠? 최근에 샀네요. 지난 1월 13일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내려내가 이미 불안해가지고 2만 9천 원, 2만 7천 원 빨리 어떻게 손절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로봇에 대해서. 로봇 회사 여러 개 중에 한 판이 깨집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는 중소형주 훨씬 더 어려워져요. 단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 다 며칠 사이에 팔고 나오고 단타인데 단타 위주인데 코스닥이 70% 거래는 70% 단타예요. 그죠? 그러면 쉽지 않잖아. 내가 단타를 안 한다면 공부를 하고 쌀 때 사놓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작년에 기다리면 이 주식도 바닥이 최근 들어서 2만 원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항선이 여기니까 3만 5천 정도는 기본 가겠죠? 그러면 한 3만 8천이네요. 그죠? 목표가 중기 목표가 6개월 목표가 3만 8천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거예요. 손절가 이러면 뭐 적자 기업이니까 손절가는 아주 중요하죠. 손절가는 밑에 깨면 안 되니까 2만 2천 원 손절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다렸다 이익 났을 때 나는 단기 매매다 그러면 일단 12평선 깨지면 팔고 2만 7천 원 종가로 깨질 것 같다 그러면 팔고 다시 하더라도 단기 손절가 2만 7천 원, 장기 손절가는 2만 2천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칩센 미디어입니다. 19,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오늘 18,580원인데 물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셨나요? 오늘 2만 원까지 찍고 윗골을 달고 좀 밀렸는데 오늘 사시면 안 되죠. 요즘 시장 대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면 위에 팔아먹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에 단일까지 주가 끌어올려서 판다든가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쪽이고 아마 과거에 사서 물타기를 하신 건지 그 칩센 미디어는 팹리스 회사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도는 이제 HBM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브로드컴이라든가 미국에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주가 급등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대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파운드리 영역에 있는 팹립스 회사, 그다음 칩립스 회사 관련했던 기업들 비메모리 쪽이죠. 비메모리 올해는 그쪽에 저도 봐야 된다고 봐요. HBM 반도체 쪽은 이제 고단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장비 회사들, 장비 회사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 팹리스, 칩리스 회사들 관련 기업들이 보시면 지금 그 칩셋 미디어도 주가 많이 떴잖아요. 저점에서 지금 단기간에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60% 올랐어요. 이와 이제 관련되는 회사들이 가원칩스는 제가 뭐 히든카드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종목도 오늘 이제 급등했다 좀 밀렸는데 그 다음에 에이지랜드 이들 병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올해 뭐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칩셋미드라는 회사는 이제 칩리스 회사고 IP 기반의 라이센스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히 매출은 적지만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고요. 기술력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텔레치스와 또 관련이 돼 있죠. 텔레치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고 회사는 그래도 팹립스 회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술력 있고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앞서 이제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다음 칩스앤비디오, 에이지랜드 그 정도. 뭐 아직 AD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 적자니까 현재 실질적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 그래서 칩스앤비디오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장중에 무려 24%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막판에 이제 관련 또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좀 매수가 유입됐네요. 개인 투자가들만 좀 팔고 과거의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주목을 받을 때 1월 달에 38,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38,000원대까지 가다가 최근에 이제 11,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앞서 이제 12월 달부터 주문형 반도체 관련 종목 쪽이 시장에 주목을 좀 받으면서 종목도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렸었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빠르게 좋아지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작년도 고점인 뭐 32,000원을 고점 돌파하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회사는 아니니까 시가총액 회사가 거의 4천억짜리 회사지 않습니까? 4천억짜리 회사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 정도 전후 24,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물렸지만은 약간 좀 조정 나옵니다. 매수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17,000원, 5,600원 정도 이 가격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밀린다 한다 하더라도 16,800원이네요. 16,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물타기 하는 거니까 뭐 따라갈 건 없어요. 이 아래권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24,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회사가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23,800원, 24,000원 추가 매수 가격은 1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전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행복한 세상님께서 대한해운 1,600원 10%입니다. 운 좋게도 사고 좀 올랐네요. 해운주 수혜받을 전망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HMM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왜 해운주가 좋을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이제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중국에서 물량을 빨리 밀어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배를 빨리 구해가지고 갖다 물량을 이제 본격 발효되기 전에 이제 관세 여러 가지에서 미국으로 이제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밀어내야 돼. 물건 빨리 사면 배가 빨리 필요하잖아요. 많은 배 일단 갖다 실어 미국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발효가 시작해서 한 달 뒤에 된다, 2달 뒤에 된다 그러면 그 전에 갖다 운송을 그 나라 갖다 미국 갖다 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없어서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지난 계속 12월부터 이제 운임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단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행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물동량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걸로 관세 때 수출이나 수입이 이렇게 잘 안 되면 배도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재, 악재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그보다 더 큰 펀더멘털은 운임이 높아지려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강제적인 제약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글로벌 경기가 전체 좋아야 되는데 경기가 오히려 미국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나는 이제 돈이 적으니까 1,600원에 사서 지금 1,750원 올라왔어요. 10%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래가 적잖아요. 여기 보면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요. 자, 낮는데 제가 차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특별하게 뭐 추세란 게 없죠. 자, 그리고 이 주식은 한 잠깐 갔다가 빠지면 1년 물려버리면 기본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사서 물려버리면 1년 반, 2년. 여기서 1년 반, 2년. 여기서 물려도 지금 6개월, 7개월이잖아. 그럼 다시까지 가려면 아직도 6, 7개월 걸리는 거예요. 여름까지도. 갈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테마나 단타 매매를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그러면 그냥 HBM을 사면 HMM을 사면 되잖아요. 오늘 보시면 대한해운은 오늘 1.7이에요. 저 개이들이 잠깐 하지 이게 누군가 큰 손이 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내가 1,600원 사서 10% 소형주로 1,600 10% 먹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10년 뒤에 되면 내 돈이 거의 다 날아갔다고 계속 깨집니다. 최소한 소형주로 1,000원짜리가 들어가면 뭐 50% 100%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뭐 가져가든지 아니면 해야지. 이제 안 그러면 안전하게 오히려 그냥 HMM이다. HMM 요걸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추세가 행보한 같은 비슷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안 좋았다고 지금 모양이 딱 이건 중기적으로도 좋게 모양이 딱 갖춰졌어요. 돌파. 그러면 이런 것은 큰 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이 80만 주, 기관도 98만 주 들어왔는데 대한해운은 조금밖에 111만 주, 5만 주 뭐 이거 연속성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운주 하고 싶으면 HMM으로 갈아타시고 반등시 오늘 가다가 못 갔으니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890원 전력 매도 의견 드리겠어 바꿔 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진엠텍입니다. 15,350원에 7% 매수하신 분인데요. 현재 지금 19,800원이니까 20% 정도 언저리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저점에서 좀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원전 관련 종목으로 이슈 보고 좀 사셨겠죠. 회사가 이제 발전소형 이게 회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화력발전과 그다음 원자력에 같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자체는 이제 억제정책, 환경오염 억제정책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도 발전소를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력발전 쪽에 매출이 비중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전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이 회사도 그런 형태입니다. 원전 쪽에는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화력발전이 40%인데 이제 화력발전 쪽은 계속 이제 수주라든가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고. 그래서 순수한 원전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정부의 원전 정책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형태의 약간 인건비 따먹는 뭐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익률이 낮아요. 근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뭐 한전 KPS라든가 BH라든가 종목들 보시게 되면 영업률이 6%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산은 좀 긍정적인 것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한 14% 15%예요. 근데 대충 그렇지만 대체로 예산은 매출액이 크진 않습니다. 300억, 400억 단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예산은 나름대로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원전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운전과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경쟁적이고 또 회사가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6월달 정도에 이제 5만 원대까지 가다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13,000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잖아요. 콘스탈레이션 에너지라든가 비스트라든가 종목들이 어제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뭐 트럼프 정책에도 수혜를 좀 받고 있고 다만 국내 쪽으로 따진다 한다면 현 정부의 원전 정책 자체가 현재 뭐 정권이 바뀌게 된다 한다면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 관련 종목도 유지가 좀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쪽은 모멘텀은 안 좋은데 트럼프 정책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또 부분들이 상쇄하는 부분들, 앞서 화력발전 쪽에다 매출 비중이 많고 해외 쪽에 트럼프의 모멘텀 자체는 괜찮은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쏠린다 한다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모멘텀 자체가 국내 쪽으로 약간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에요. 지금 1,836억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 회사가 조그만 회사입니다.
부채는 없지만은 자본이 300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연간 이익이 회사가 50억, 6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즉 PBR로 따지면 몇 배예요? 6, 3, 18, 6배입니다. 600%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게 600% 프리미엄을 받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성이 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비싸다. 비싸다. 과거에 5만 원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는 터무니없이 주가 비싼 거니까.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인 납부가 반등이고 워낙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지금 딱 차트에 나와 있죠. 이게 매물층이에요. 25,000원대입니다. 25,000원대. 우리 시장님은 수익 내셨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딱 그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목표 가격, 이 가격대 언저리 정도에 해당되는 24,500에서 5,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아무튼 7%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거든요. 약간 눌림이 나온다 한다면 비중이 10%, 15% 정도까지 좀 채워도 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는 2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딕셔너리님께서 셀트리온 19만 원, 10%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저도 셀트리온 엄청나게 진단을 많이 수요일날 진단 시간에도 그렇고요. 셀트리온을 과거 이 종목은 2018년 큰 시세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의 주가의 퍼포먼스의 장기적인 시세가 끝나면 그 끝났을 때 반등 내려온 거 회복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적이 계속 좋으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주식이 안 가버립니다. 그래서 20만에서 잠깐 가다 안 가, 잠깐 안 간다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알테오젠이나 이 신약 HLB나 이렇게 신약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제조업체입니다. 우리가 생산업체잖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단 다른 제약 바이오처럼 시세가 한번 나오면 많이 가고 10배도 가고 몇 배 그런 생각 그것을 이미 2018년도에 끝난 거죠. 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없을 때 우리나라 시작하면 2008년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셀트리온 사놓고 돈만 생기면 사놔도 이게 100배가 올라간 주식인데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많이 합니다. SK도 삼성은 아주 세계적으로 크고 이제 그러면 특별한 메리트 없는 거죠. 제조업체, 그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영업이익도, 그전에는 처음 거의 셀트리온 위주로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30%, 기본 40%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작년에는 좀 높아졌지만, 그전에는 8% 내려갔다가, 이제는 20%대예요. 그러면 제조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제조업체 같은 건데, 지금 영업이익에 지금 이익을 보면, 저는 과거에 이제 토마토 TV가 15년대, 16년대 이렇게 왔을 때도 팔지 말고 팔고만 사면 30만 원 가니까 기본적으로 몇 배는 가니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 이후에는 보면 과거에 이 주가가 30만 원 갔을 때 그때 이미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미 주가가 반영됐는데 실제로 1조가 나온 적이 없어요. 2021년도 7천억대, 6천억, 5천, 작년 더 줘 5,800억. 이제 올해 1조 5천억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좀 가봐야 되겠지만. 나와도 이미 이 영업이익은 과거에 30만 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짧게 먹고 나오든지 한 10%나 20% 빨리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안 가면 빨리 팔고 다른 거 가시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과거에 2024 여기 110만 잠깐 가고 나서 실적도 좋고 그래도 안 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올리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항상 큰 시세가 나는 것은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세, 새로운 걸.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오시밀 셀트리온은 이런 것은 큰 시세가 안 된다. 오히려 수렴한 밑으로 갑니다. 수렴한 밑으로 가고. 위험한 거죠, 생각보다. 실적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새로운 섹터, 새로운 산업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뷰티입니다. 뷰티를 VT죠, VT. 예, VT 38,3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38,300원, 현재 주가 34,550원, 약 10% 정도, 언저리 정도 손실을 나고 계시네요, 그래서요. 예산은 본래 이제 화장품 쪽 회사예요. 비중이 한 60% 가까이가 되고 한 크게 3개 사업부입니다. 화장품 사업품이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 음반 기획이 15% 20%, 그 다음에 라미네이팅하고 뭐 코팅 인쇄물 하는 쪽이 비중이 조금 있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실적이 급성장한 것 자체는 화장품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쪽은 오히려 역성장했거든요. 음반 기획이라든가 라미네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이 거의 2023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100% 넘게 12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실적이 급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주식입니다. 작년 이맘때 주가가 2만 원 아래 17,8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4,000원이니까 100% 올라가 있어요.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화장품 종목들이 뭐 실리콘툴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점 찍고 3분기 때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면서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회사는 지금 보시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다른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달성이 좀 예상보다 좀 못 미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회사는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을 아마 화장품 회사 중 유일하게 아마 상향된 회사가 아마 이 회사일 겁니다. 거의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예상 실적 상향한 회사가 없는데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화장품 종목도 주가 급락하고 이 종목은 주가가 고점이 작년도 12월 달에 형성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올라와서 최근에 다른 실리콘툴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패밀리시라든가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던 것 자체가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실적이 지금 회사가 매출액이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50%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23년도 455억이었는데 작년도에 1,100억이 나왔거든요. 매출액은 5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20% 가까이 성장을 했으니까 또 회사가 올해도 성장을 해요. 화장품 종목이 작년도부터 이제 고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래처 자체가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하게 되면 중국이었는데 작년도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했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들이 이제 침투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화장품 수출이 아마 102억 달러인가요? 특히 이제 12월 달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워낙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이 당연히 작년도 평균 30% 성장을 했거든요.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대체로 10%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예사다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이잖아요. 지금 작년도에 이제 워낙 50% 성장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4,349억인데 올해는 지금 약 10% 정도 성장하는 4,974억을 예상을 하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은 30% 정도 성장을 하니까 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사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이익률이 42%가 넘거든요. 근데 PER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화장품 종목들 떨어질 때 이 종목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구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은 이제 물렸잖아요.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40%에 넘어간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10배 정도까지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딱 뭐 차트상으로 보면 61동 평균선 같이 120동 평균선이 딱 대기하고 있는 선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 좀 하셔가지고 이 종목 충분히 고점 돌파는 이 종목은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인 것 자체는 이 가격대 한번 팔아야 되겠죠.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예사 이익률로 봐서는 자기 자본율이 거의 40%가 넘어간 회사고 그래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PER 단위로 최소한 올해 지금 11.6배 정도 좀 되는 수준이니까 11.6배 되는 수준이니까 16배 정도 해당되는 가격을 곱한다 한다면 최소한 48,000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4,000원 정도 좀 보시고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버에서 고고의 세상에서 이스트 소프트 23,900원 15%.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지난번에 주식을 23,900원이면 지금 21,000원 물렸네.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11월 1월 달에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서트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죠. 뭘 해서 먹고 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최소한 이것을 확인해서 그 정도를 이 회사가 꿈은 회사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사업 경영을 목표로 하는 걸 이루어낼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매매를 하든 매매 차트를 하든 뭐 하든 그러면 이 회사가 작년도 1월에 한번 크게 떴다가 다시 내려서 작년 11월에 뜨고 지금 안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이때 바로 이렇게 떴을 때가 입에 막 3배씩 갔을 때 이게 바로 AI 소프트웨어 하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검색, AI 검색 관련된 이제 엔진 서비스로 또 12월에 출시한다. 그래서 주가 올라 이미 이 모멘텀이 12월까지 다 작용됐는데 그러고 내려오면 사면 또다시 반타작 내려. 그걸로 실적을 못 내니까. 그래서 또 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게 보세요. 여기 49,800원. 특별히 실적 없어요. 그죠? 그 지자리 이하로 내려오잖아요. 오히려 시작가가 15,000인데 10,000원까지 내려와요, 다시.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또 손해보겠냐고,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중소형자 아무리 해도 잠깐 테마예요, 그죠? 실적들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솔루션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마진이 거의 인건비도 못 채우는 대다수 회사입니다. 보세요. 이서트 소프트도 22년도 57억 적자, 89억 적자, 71억 적자, 올해 뭐 60억 흑자 전환 나온다든지 이건 가봐야 되죠. 매출도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주식이. 그런데 주식은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분석해서 잘 모르면 그럼 나는 지금 세상이 AI 혁명 시대로 세상이 다 돈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미국 가서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 회사를 사요, 그죠? 그러면 서비스 나오다, 아니면 뭐 팔란티어다, 세일스포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주가가 작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을 벌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아무 때나 사도, 작년에 사도 $700 사도 지금 50% 이상이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업계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때 사도 이렇게 올라오고 뭐 조정 받아봤자 18%밖에 조정 안 받는데 내려오면 더 사면 되죠. 앞으로 실적이 이제 AI 관련 소프트 실적이 나올 텐데 그리고 보시면 이런 주식들도 다 셀스포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 다음에 우리나라 소형주는 그냥 테마에 대다수가 그럼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또 주가가 제자리 가겠네요. 이렇게 거래가 폭발했는데 보세요. 거래가 폭발하고 이렇게 폭발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 실리고 내려오면 추세 하락이죠. 제자리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이만큼 주가가 매매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사게 되면 주식을 수렴하고 있다가 고개 바짝 들 때 우리가 두더지 게임처럼 돈 넣고 두더지 때려잡을 때 고개 반짝 뜰 때 때리잖아요. 그죠? 우리 주식으로 사면 고개 계속 고개 딱 들면 그때 따박 사셔야만 그나마 물리지 않아요. 물려도 기다리면 먹어요. 이미 다 거래가 되고 사람들 다 팔고 나왔는데 나 혼자만 가니까 또 물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절가 나는 물리기 싫어서 이제 해서 그 목표가 내가 높여주면 길게 보면 해보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영업이익의 40배, 올해 40배, 내년에 25배인데 고평가죠.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전략 매도하고 내일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LK 삼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LK 삼양을 가지고 계신 분 2,885원에 20% 매수하신 분이에요. 현재 지금 2,740원이니까 약간 손실 구간인데 예사는 파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사가 동영상 카메라 동영상 만드는 회사였습니까? 학교에서요. 카메라. 근데 이게 카메라 렌즈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광학 렌즈 관련 회사인데 지금 뭐 알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시장 초기 단계 같은 게 이제 렌즈 회사들이 엄청 주목을 받았잖아요. 세코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MC넥스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지만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주가 어때요? 더우전자라든가 종목들 형편없습니다. 스마트 렌즈와 관련된 회사들은 저는 몇 년 전, 4년, 5년 전부터 거듭떠보지 말아라. 파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예사가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사가 지금 제가 이제 주가를 볼 때 여러분들 가격을 보면 2,740원이니까 주가 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딱 여러분들한테 진단할 때 뭘 먼저 보냐면요. 먼저 시가총액을 봐요. 그래서 물건 가격이니까. 이 회사 1,390억이에요. 주가 2,740원 보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1,390억이네. 근데 왜 이런 회사가 시가총 1,390억이죠? 봤더니 회사가 주가는 2,740원인데 자본금도 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가 보니까 액면가 100원짜리네. 그렇죠? 코스닥 기업들 대부분 다 액면가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곱하기 3 해야 돼. 아니 5 해야 돼. 곱하면 회사가 14,000원짜리 주식이야. 14,000원짜리 주식으로 굳이 따진다 한다면. 근데 회사가 그러면 회사 그 재무 내용 들어가서 회사가 자산이 얼마냐? 자기 자본이 얼마냐? 3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그럼 회사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동영상이라든가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 쪽인데 자동 초점이라든가 성장할 리가 없어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계속 역성장이잖아요. 2019년도 636억이었던 회사가 2020년도에 386억, 2023년도에 390억 적자 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분기 단위 평균 80억이니까 300억이에요. 이익은 거의 안 났으니까. 이익은 알 게 없어요. 근데 회사 주가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됩니다.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세력들이 주가 싸니까 이 종목이 보니까 뭐 작년도 12월달 움직였던 자체가 뭐 스페이스X 관련 종목 뭐 그쪽으로 막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테마를 엮여가지고 주가 세력들을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사 적정 주가 제가 박준영 운영력이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예사는 시가총액 딱 500억이 적정합니다. 근데 예사가 발행 주식수가 얼마예요? 5천만 주죠? 네. 500억 나오면 이게 5천만 원. 예사 적정 주가는 1,0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근데 주가가 그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대량 거래가 잘못해서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종목은 장기 투자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서 저는 바로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아마 2,800원 정도까지 아무 때나 올라올 것 같은데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저희들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 성장 반도체가 워낙 주식이 주가들 중성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올해 그동안 좋았고 그런 주식은 바닥에서 사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낸드 메모리 쪽은 뭐 시설을 뭐 이제 정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감산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은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메모리라든지 우리가 USB 같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쪽은 IT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IT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핸드폰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대다수 그래서 이 낸드 쪽은 성장이 쉽지 않고 오히려 뭐 시설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감산을 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대규모 메모리 업체 세 군데는 감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은. 그러면 이제 HBM이나 이쪽 AI 반도체 쪽은 계속 뭐 좋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불투명한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낸드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주가가 못 가는 것은 뭐 당연히 미래를 대비 못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이 나빠진다든지 그럼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A형 반도체는 좋은 하이닉스는 상당히 좋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올해 HBM 관련 매출이 한 40%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낸드라든 이런 쪽은 감산을 좀 하더라도 상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괜찮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팔아서 좀 길게 보면 하이닉스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거 산다면 그렇고요. 그럼 우리나라 거가 미국 좋으니까 미국 거 사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이런 게 훨씬 더 앞으로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은 쉽지 않은 거죠. 장비라든지.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뭐 AI 관련된 뭐 주민형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쪽에 장비라든지 좀 더 계속 증설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괜찮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다음에 전공업체는 좀 전체적으로 쉽지 않지만 후공정 업체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외형이 성장하는 시설 증설을 하면서 외형을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그나마 차별화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도 마찬가지 대다수가 가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도 쉬운 게 아니라서 미국도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글로벌 우리도 뭐 불황의 그늘이 지금 들어가요. 불황이고 이러니까 수출할 때도 중국도 불황이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전체적인 종목이 다 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종목을 선택해야만 내가 손실을 적게 나고 아니면 이익을 내서 되는 거죠. 이것저것 그냥 싸다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막 반도체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싸다고 그걸 사게 되면 쉽게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부터 전부 다 AI 관련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거의 반타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의 히든카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히든카드에 뭐 하나마이크론, 테크형 이런 건 좋고요. 주선엔진도 시스도 지금도 괜찮은 상태. 나머지는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픽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웨이퍼도 하고 이런데 그 후공정 업체죠. 테스팅 장비도 전부 다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칩을 마지막에 하는 게 다 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가 훨씬 더 주가도 좋고 그랬죠. 테크윙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제 이 하나마이크론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 괜찮았는데 주식이 뭐 반타적으로 빠졌었죠. 그래서 판타지 이상 빠졌었어요. 그만큼 실적이 이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나서 그다음 실적이 둔화되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은 국내는 이렇게 메모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 부진해요. 그죠? 부진하니까 메모리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적이. 그럼 이걸로 상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들이 특히 뭐 브라질도 좋아지고 베트남이라든지 다 좋아지고 있어서 브라질 쪽도 고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정설한 것도 영향이 커서 자회사의 고성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가 돼요. 레거시 반도체들이 진짜 외주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데 대한 하나마이크론 또 수혜를 외국자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예상 매출액은 뭐 예상보다 조금 뭐 안 좋을 거 그렇지만 워낙 실적이 단순 실적이요. 전거사 예상치 말고도 단순 실적으로 매출액이 뭐 한 43% 뛰고 영업이익이 36% 이렇게 364간에 36% 뛰는 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많이 빠졌죠. 29,000원대 2024년도하고 24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는 다 3, 4월에 나오시라. 반도체 빠지면 반타작이에요. 거의 70%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위에서 장비주들은 위에서 딱 해서 고점상 물리면 바로 손절가가 있어야 돼. 아니면 반타작이잖아요. 지금은 뭐 9,000원대에서 이렇게 11,000원 바닥에서 보면 월봉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까지는 이번 올해 여기 작년에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정말 전체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전체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반등 정도만 한다. 그래서 22평선 장기적 중심선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가 내일 뭐 시가에서 대충 알아서 사셔서 지금 여기 고개에 들었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있는서 고개를 들은 상태라서 이건 추세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좋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박스권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요 위에 있는 120평 절반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7,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는 저는 오늘 히든 섹터보다는 히든 키워드를 저는 연기금 매수 종목에 좀 주목하자는 쪽으로 좀 잡았습니다. 올해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작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달부터 거의 지금 작년 12월 24일, 26일 날 잠깐 좀 매도가 난 다음에 계속 매수거든요, 이제요.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한 이유 자체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기금의 현재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2.7%입니다. 연기금이 운용 자산이 전체적으로 1,1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채권, 크게 이제 세 갈라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4.4%예요. 근데 국내가 12.7%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연기금 그만큼 주식을 안 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국내 주식은 많이 떨어져서 비중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작년자 연기금 정책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주식 비중을 15.4 정도까지 늘린다. 이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월 달 이후에 오늘까지 봤더니 연기금이 보니까 6조 3천억을 샀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9,300억을 샀고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2.7% 정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대충 약 30조 원 정도로 삽니다. 현재까지 6조 한 3천억을 샀으니까 앞으로도 20조 원 이상을 주식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기금 계속 사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을 현재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이니까 우리 투자가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결국은 펀드멘탈입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산다고 했으니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5, 6, 6일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대체로 주가 싸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고려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자, 연기금이 그럼 매수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그 다음에 LS,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LS 일렉트릭, 실리콘2 이들 관련 종목들이 다 연기금이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들 추세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이니까 보시고,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할 종목은 한국 콜마라는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자, 한국 콜마는 화장품 회사고요. 이제요. 연기금이 앞선 연기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연기금이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지금 작년 12월 24일부터 계속 사고 있죠. 오늘 또 2만 주 샀고 어제도 2만 주 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3만 주 사면서 꾸준하게 14일 연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래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완만하게 갑니다. 투신들을 사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면서 강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연기금 투자하는 주식들은 아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한국콜마도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주력 제품 자체는 스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케어 중심의 화장품이고요. 회사가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진출해 있고,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이제 중국 쪽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대신 국내 쪽이 좋아서 실적은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조만간 실적이 발표가 좀 될 건데, 무난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아마 영업이익 기준으로 510억 정도 되는데 그 전후 좀 나올 것 같아요. 회사했던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올해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도 실적. 2023년도 영업이익이 1361억인데 작년도에 2107억까지 좀 나왔으니까 올해도 25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죠. 안정적으로 실적이 검증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 자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은 시가에 오늘 조정 좀 받았으니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도 목표는 기술적으로 보면 딱 이 가격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64,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보시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 대체로 46,800원대니까 46,8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있어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할까 고민하다가 끝나가게 되는데, 재룡전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정도 11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 추천 가격 43,000원이고 오늘 엊그제 이제 53,000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요즘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싸고, 아직도 다른 종목들은 지금 HD 현대일렉트로라든가 종목들 거의 신고가잖아요. 다른 종목들을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져 있고, LX 일렉트릭도 한 15%, 20% 떨어지는데 예사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낮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예사가 지금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고, PER도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종목들이 PER이 지금 평균 24배 정도 되는데 예사는 지금 8배밖에 안 됩니다. 대신 예사가 주가가 이제 할인을 받고 있는 자체가 예사가 캐파 증설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사가 제가 이제 추천할 때 설명이 좀 드렸지만은 예사가 캐파 증설하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예사가 추가적으로 800억, 1000억 매출 발생하는데 1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캐파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사가 지금 적극적으로 IR을 안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사가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수주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량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주가 싼 것 같고요.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빅사이클이니까 변압기 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재룡전기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8만원, 9만원까지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다만 상당히 더디게 가는데, 현재 가격대 여전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목표 주가는 아마 이게 6만원대 언저리니까 58,000원대 언저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재룡전기는 변압기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다음 목표 주가는 5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히든 카드 마치고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12월 CPI가 발표됐다 그러네요. 2.9%로 예상치 부합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데 근원 CPI가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2가 나와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진정이 되고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도 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테슬라도 3.3%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대다수 종목들이 다 빨간색으로 오르고,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도 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내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CPI가 네. 이번에 관심이었는데 워낙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네, 보니까 맞아요. 예상치 부합 내지는 하향이 나왔으니까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부분 자체도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는 쪽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고 싶네요. 힘을 가지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